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천안경찰서 앞에 20대 남성이 이끌려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취재진들이 막 소리쳐요. 마스크 벗을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자 남자는 안 돼요. 단호히 대답했어요. 또 유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주 무성의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모 나머지 질문에도 모르겠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일관하더니 이 남성이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입니다. 남성의 정체는 1994년생인 27살 조현진. 천안시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2022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범인이었죠. 범행이 유독 잔혹했기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건데요. 아니 게다가 언론에 비친 태도 또한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더 큰 충격입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더 분노하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 사건의 끔찍함을 낱낱이 고발했는데요. 그중엔 이런 안타까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조현진은 언니의 몸에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밤 9시 40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한 남자가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경찰차가 가정집 앞에 멈췄죠. 그리고 잠시 후 이 원룸 화장실에서 칼에 찔린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이곳에 거주하던 27살의 여성 A씨,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죠.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이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즉각 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사건 발생 약 4시간이 지난 13일 새벽 1시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조현진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때 조 씨가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그를 끌고 나왔죠. 이 조현진, 그의 범행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무작정 A씨의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당시 A씨의 집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바로 잠시 이 딸이 사는 곳을 방문했던 A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조현진이 딱 마주했거든요. 그러자 제 짐 좀 찾으러 왔어요 라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조 씨가 이 A씨와 동거를 했는데 실제로 짐이 아직 남아있긴 했거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조현진은 A씨 어머니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라고 말을 했고 이후 A씨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가요. 이때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스럽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 지금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데 행여나 끔찍할 일이 발생할 소냐 이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에 A씨의 어머니는 이 조현진의 짐을 싣고 갈 이삿짐 센터를 알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 조현진이 화장실에서 잠깐 나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A씨 어머니에게 태연히 말을 걸었죠. 잠시 후 그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놀라서 화장실 문을 먼저 열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계속 딸의 비명이 쏟아졌고요. 엄마 신고해! 빨리 신고해! 나 죽이려고 해! 엄마 살려줘! 이때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조현진은 어머니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안에는 딸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는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나 찔린 상태였어요. 이 양손에는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이 나왔고요.
어머니는 막 피가 흐르는 딸의 배를 꾹 누르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몸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옆구리 쪽이 칼로 난도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가 철철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덩어리가 돼서 화장실 바닥을 가득 적셨을 정도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A씨의 몸 안에는 이미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이걸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납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굳이 이 딸의 집에 와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름 아니라 범인 조 씨가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전화를 해서는 조현진이 저 따님의 남자친구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라면서 이 A씨가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또 돈을 뭐 흥청망청 써서 빚도 많고 그러니까 얼른 천안으로 올라와서 딸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모든 건 물론 거짓말이었죠. 얘가 이렇게 악랄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느냐? 2021년 10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조 씨와 피해자 A씨가 만났습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 다음해 1월이니까 만난 지 겨우 3개월 만이에요. 당시 조현진은 뭐 별다른 직업도 돈벌이도 없었고요. A씨는 반면에 직장인이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자 조현진은 A씨의 원룸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해요. 사실상 돈 안 버니까 A씨한테 얹혀 사는 처지죠. 지난 2달간의 동거 기간 동안 조 씨는 A씨의 카드를 사용해서 뭐 월세, 식비, 게다가 지 자동차 기름값까지 다 결제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A씨로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좀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몇 번 비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현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맨날 빈둥거리면서 직장도 돈도 없는데 A씨한테 얹혀 사는 이 삶이 지금 딱이거든요. 어쩌면 이 조현진은요, A씨를 여자친구라기보다 그냥 자기 삶을 해결해 줄 상대로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현진이 A씨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한 말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제가 A양과 지금 어머니 딸과 헤어져도 전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심적으로 이 불안한 딸을 붙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이런 막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A씨를 죽인 거고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천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딸을 만나보니까 이 남자친구란 조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딸은 이미 이별을 굳게 결심한 상태였고요. A씨는 조 씨에게 연락을 해서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잠시 후에 짐을 빼러 가겠다고 알렸죠. 그러는 사이 흉기를 구매한 거고요. 사건 당일 저녁 9시 조 씨는 원룸을 찾아왔고 이때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거된 조현진, 그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겁을 주면 다시 만나줄 줄 알았다. 내가 흉기를 들고 간 건 위협을 하려고 했던 거지 죽이려던 건 아니다. 참 이거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흉기 미리 사 간 것부터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서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꿔요. 이별을 통보받고 증오의 마음이 들어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자백하게 되는데요. 결국 조현진은 1심에서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항소심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총 21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해요. 근데 이 반성문이라는 거 내용을 좀 보면 숨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소 여자친구 A씨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해서 그 원망이 누적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애초에 A씨가 문제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태도. 여기에 재판부가 따끔하게 지적했어요.
중요한 건 조 씨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가 죽었다는 점이다.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죠. 그 결과 조현진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됩니다. 이건 유기징역으로서는 국내에서 최고 형량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1심의 23년보다 7년이 더 늘어났고요. 조현진은 상고를 포기했고 그렇게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3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동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 라는 요구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입니다. 요즘요, 참 이런 사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이별을 통보한 후에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 이제는 뭐 목숨을 걸고 애인을 사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회적인 현실이 이게 과장이 아니죠. 범죄 심리 전문가가 얘기를 하길 평소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좀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또 없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만나면서 알아가는데 어쩌면 그땐 이미 늦은 거겠죠. 그나마 이별살인 가해자에게는 사건을 예고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또 상대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기도 하고요. 게다가 너 내가 연락했는데 왜 받냐 안 받냐, 뭐 연락 안 받는 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런 걸로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싸울 때 뭐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 만날 때마다 좀 너무 과한 스킨십이나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과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일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피해자 A씨는 조현진과 교제를 할 때도 그를 두려워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과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도 절실하겠죠. 혹여라도 뭐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뭐 좀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조현진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정에서 그가 했던 말, 그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 씨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유가족들은 사실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요. 특히나 딸의 죽음을 코앞에서 목격한 어머니의 심정, 너무 비통하죠. 조현진은 A씨의 집에서 어머니와 분명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에 어머니 계신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전화로 어머니 불러놓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매번 상황을 모면하려고 들었죠. 추후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인 PCLR 평가에서 25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총 40점 만점인데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자, 이제 조현진이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30년.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던 젊은 여성의 목숨과 이게 맞바꾼 형량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가볍습니다. 반면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0년 세간을 뜨겁게 달군 살인 용의자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그는 지인이었던 30대 여성 김씨, 그리고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 박씨의 실종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김씨와 박씨의 실종 시기가 불과 4일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 두 사람을 고작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살해할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요? 검거된 용의자는 31살의 최신종. 경찰은 아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최 씨의 연쇄 살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은 그의 신상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죠. 최신종. 그의 첫 사건은 검거되기 5일 전인 2020년 4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던 그 실종자 김 씨가 14일 화요일 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김 씨의 오빠가 집에 찾아갔지만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방에 불이 훤히 켜져 있었죠. 게다가 먹다 남은 간식들까지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훌쩍 떠난 것 같진 않았는데요. 오빠는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경찰은 CCTV에 찍혀있는 김 씨 모습을 확인합니다. 실종 당일 14일 밤,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집 밖을 나온 듯 편한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곧이어 그녀가 좀 걸어가더니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즉각 차량을 조회했는데 그 소유주가 바로 최신종이었습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최신종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실종자 김 씨는 친구 사이였죠. 그간 이 부부와 친구 간에 함께 만나면서 최신종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만난 아내의 친구,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사실상 김 씨의 행적은 차에 탄 시점부터 오리무중입니다. 체포가 된 최신종은 우리 부부와 김 씨는 같은 동네에서 아주 친한 사이였을 뿐이고 그날은 용건이 있어서 잠시 만난 거라면서 이후에 어디로 간지는 난 모른다로 일관하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경찰이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던 중 한 가지 오류가 발견됩니다. 최신종이 자신이 김 씨를 만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미 경찰은 CCTV를 통해서 검은색 자가용을 이용한 걸 알고 있었죠. 한편 또 다른 CCTV도 있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찍혀 있던 영상인데 실종자 김 씨가 이 최신종의 검은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즉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던 그녀가 웬일인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후에 차량은 황급히 유턴을 하더니 쌩하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1시간 후인 4월 14일 저녁 11시 16분. 이때 포착된 CCTV에서는 이상하게도 최 씨의 차 조수석이 뒤로 젖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할 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최신종의 긴급 체포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부산 경찰 측에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부산? 알고 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이 최신종 차에 탑승한 걸 끝으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실종된 박 씨가 부산에서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월 중순에 친구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오게 돼요. 여행이 끝나고 친구와는 4월 18일 밤에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한옥마을 부근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한 이래 사라졌던 상황입니다. 어라? 전주. 앞서 김 씨가 실종된 지역이죠. 그리고 검은 차량의 소유주 역시 최신종이었습니다. 게다가 4월 18일, 이때라면 김 씨가 실종된 지 단 4일 만이었죠. 너무 수상합니다. 경찰은 CCTV에 확실히 찍혀있는 그의 모습을 근거로 최신종을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그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혀내야겠죠. 그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 전주에서 멀지 않은 임실군의 한 하천에서 실종되었던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실종 9일 만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5월 12일,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복숭아 밭에서 박 씨 시신도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에게는 모두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신체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그 아내의 친구라던 김 씨의 경우엔 목이 졸린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이게 시신 상태로만 좀 보자면 거의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보였을 정도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해한 걸까요? 최신종은 김 씨, 박 씨 이 두 사람의 시신이 모두 발견되고 나자 모든 걸 포기한 듯 그제서야 입을 열었고 범행 사실을 시인합니다. 앞서 김 씨의 경우에 자기를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분노가 치밀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상태라 약 기운에 몽롱해져서 범행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감형받으려는 걸까요? 여기에 경찰은 둘이 우선 왜 만났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 당일에 최신종이 김 씨 외에도 여러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던 게 확인되죠. 최신종이 당시 도박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요. 돈 좀 빌려달라면서 전화한 겁니다. 사망한 김 씨는요, 평소 이 최 씨 부부에게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최신종의 연락을 받고 김 씨 또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났을 수도 있고 혹은 최신종의 부탁에 마지못해서 그를 만났던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그날 김 씨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생전에 그녀는 사촌 언니와 함께 하루에 1,000원씩 모으는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날 집을 나선 후 얼마 되지 않은 밤 12시 6분에 이 적금에 들어있던 금액이 최 씨에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걸 본 사촌 언니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게 적금인데 이걸 이렇게 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김 씨가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이체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돈이 이체된 건 12시 6분. 최신종은 이미 그녀를 살해한 시점이었고요. 죽은 그녀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휴대폰 잠금을 풀었던 거죠. 그리고 34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겁니다. 아니, 지금 겨우 34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살해했다고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후의 행적이 더 기가 막히니까요. 그날 밤 유유히 집에 돌아온 최신정은 아내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넸고요. 또 금팔찌 하나도 건넸습니다. 이게 300만 원짜리 고가 물품이었는데 어디서 난 걸까요? 이건 숨진 김 씨가 평소 차고 다니던 팔찌였습니다. 근데 최신정이 아내한테 이걸 주면서 중고거래로 산 것처럼 말했던 거죠. 선물이라고 이걸 준 겁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그 시각에 이 최신종의 차량 트렁크에는 김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최신종이 돈을 빌리고자 김 씨를 불러냈고 그녀가 뭔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금팔찌를 선물한 게 저는 제일 황당했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조사 끝에 최신종이 김 씨를 만나기 전에 커터칼을 구매한 사실까지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이건 100%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커터칼을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자백에서 최신종이 쏙 빼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 씨를 성폭행한 증거요. 아마 그의 범행 목적 자체가 성폭행을 하고 금품 갈취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실종된 박 씨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실 두 사람은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날 처음 만났어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왔던 박 씨가 전주의 한옥마을 부근에서 최 씨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운 최신종은 곧장 전주 시내를 빠져나갔고 50분 후 한 주유소 CCTV에 최신종이 박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토록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신종은 이때 박 씨를 겁탈한 후에 살해했고 시신을 복숭아밭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죠. 이후 자기는 응급실로 가서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최신종이 박 씨를 만나서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총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는데요. 이 최신종, 그의 범행 패턴은 확실히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다릅니다.
범행 대상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요.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니었죠. 시신을 밭에다 그냥 버리고 응급실에 가는 걸 보면 주도 면밀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후 처리 역시 꼼꼼하지 않았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에서 그의 강한 충동성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대상에게 순간적인 그 화남의 감정을 해소해버리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요. 그냥 감정을 행동으로 쏟아내는 데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분노 조절에 남다른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최 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과거에도 보였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라는 사실에 그닥 놀라지도 않았는데요. 약간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입니다. 과거에 그는 씨름 선수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소년 씨름체전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 씨름 유망주였죠.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폭발할 때면 선후배, 친구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특히나 후배들의 경우에는 산에 끌려가서 흠씬 막 두들겨 맞은 적도 많아요. 결국 이런 인성 문제로 씨름부에서 퇴출당했죠. 10대 시절을 좀 볼까요? 일명 전주 짱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였던 거죠. 특이한 건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칼을 구매해요. 그리고 그 칼을 신문지에 둘둘 말고 나타나가지고는 상대한테 이렇게 들이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짜증나는 건데 내가 여자들을 강간했다라고 떠벌리기도 해요. 정상 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증언에 의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조용히 술자리를 갔다가도 갑자기 짜증이 난다면서 막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린 적도 있죠. 한 번 흥분하면 절제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터질 때까지 때려야 그나마 화가 풀린다는데 저는 이런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주변인들은 사실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10대 때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불량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라면서 퀵서비스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진 못합니다. 2012년 최신종은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 폭행, 그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3년 후인 2015년에는 김제시 한 마트에서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혐의가 있죠. 2019년에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상당히 더러운 놈이죠. 문제는 이런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불과 6개월이라는 겁니다. 6개월. 나머지 기간은 전부 집행유예 처리됐어요. 왜 최신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재심으로 감형받고 법 개정으로 감형받고 또 피해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적도 있어요. 그 여자친구 성폭행에 대해서 당시 총 7장이나 되는 반성문을 썼고 그녀와 합의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정말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가? 그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죠. 이때 최신종은 그 여자친구에게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과거 조폭 출신에다가 원래도 성격이 지랄 같은 인간이니까 너무 두려웠던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최신종 이놈이 참 영악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게다가 무슨 자살 소동을 벌여요. 수면 유도제 털어넣고 번개탄으로 죽겠다면서 유서를 남겼죠. 자기가 너무 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그러면서 막 주변에 나는 너무 괴롭고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모두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예전부터 최신종을 알고 지내던 주변인들은 이거 다 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살을 진짜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좀 절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가 감형을 받기 위해 쓴 이 반성문 또한 대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에 가면 반성문을 잘 쓰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구치소에 대필이 성행하는 이 현실을 꼬집게 되죠. 정작 반성문을 이제 썼잖아요, 범인이. 근데 이걸 받아봐야 할 피해자는 이걸 열람할 기회도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문이 재판부에게 좀 더 선처를 받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인데요. 어쨌든 결국 최신종은 사실상 지가 저지른 그 죗값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니까 범행 자체를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더 무자비하고 포악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살인 충동을 억누르는 것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지난 2020년 10월 검찰은 최신종의 무자비한 범죄와 행적으로 봤을 때 결코 다시는 사회에 나와선 안 되니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그에게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후에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신종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나 때문에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감형을 좀 해줘라 라는 아주 입을 확 찢어버릴 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그러면서도 정작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최신종의 이런 모습에 기가 찼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모두가 바랬던 대로 원심이 확정되면서 그는 무기징역 하에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앞으로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반드시 격리되어야 했던 연쇄살인범 최신종. 주변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언젠가 한 번은 큰 범죄를 저질렀을 사람이라고 말한 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그를 저지할 수는 없었죠. 아니, 저지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항상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 쉽게 저지하려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반하는 심각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벌을 받았다면 상황은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그 어떤 범죄라도 가볍게 넘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